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알아두면 쓸모있고 도움되는 팩트체크 알쓸 도팩 진행을 맡은 국립암센터 임상영양실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고 도움되는 팩트체크를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세한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같은 보충제는 흡수율이 낮다라고 하는데 식욕이 없어서 음식으로는 도통 안 넘어가는데 단백질 파우더라도 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위암 수술 후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데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팩트체크 첫 번째, 단백질 보충제의 소화 흡수율은 정말로 낮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양 보충에 그리고 체중 증가에 단백질 보충제가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백질 보충제 소화 흡수율이 정말 낮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라는 것은 식물 또는 달걀, 우유에 들어있는 유청 단백질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단백질인데요. 그 중에서 시중에 가장 많은 단백질 파우더 종류로는 유청 단백질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낮은 왼쪽으로 갈수록 흡수율이 낮은 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화 흡수율이 높은 것들인데 지금 보시면 유청 단백질은 우유, 달걀 등과 함께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단백질 보충제에 있는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조금은 높은 단백질 종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을 먹지 못할 때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단백질 보충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환자분들과 같이 암 치료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식욕이 조금 떨어지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입으로 채 충족하지 못하는 단백질은 보충제라도 드시게 되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음식으로서 드시는 게 조금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으시니까 보충제도 쓰시면서 음식도 드시고 이러면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위암 수술 후에 체중이 증가하지 않아 고민인데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환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위암 수술한 후에 환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걱정 중에 하나는 체중이 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민과 걱정이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위암에 있어서 체중 문제를 조금 살펴보면 위절제 수술하신 후에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섭취량이 당연히 감소하시겠죠. 그러시면서 수술 후 한 3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체중이 아주 최저치에 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에 식사량이 늘어나면서 한 1년 정도가 되면 체중이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빠진 체중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체중 관리를 하면 좋을지 보시면 사실 권해드리기로는 무조건 수술 전 체중으로 회복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 체중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어떤 근력 상태라든지 체성분 상태 그리고 현재 체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을 주신 분께서 혹시 지역 암센터에 계시는 환자분이시라면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과 함께 건강한 체중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근력 증가를 통한 체중 증가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드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연인데요. 두 번째 질문도 역시 이제 체중에 대한 고민이셨습니다. 오늘따라 이제 체중이 빠지셔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단백질이었다면 지금은 기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살이 안 쪄서 올리브유, 참기름을 매일 3숟가락씩 먹고 있지만 여전히 체중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일을 이렇게 매일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아마도 이제 건강하게 체중 증량을 하고 싶은데 오일을 이렇게 먹는다면 나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 첫 번째 팩트 체크로는 건강한 체중 증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의 열량과 영양 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체중 증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나는 건강하게 체중 증량을 하고 싶은데 체지방을 늘리고 싶다라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건강한 체중 증량이라고 하는 것은 열량을 보충하면서 그 다음에 체근육량을 늘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자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지방이 부족하면 단백질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 노력을 해서 체근육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과 지방을 먹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써서 내가 에너지를 찾기 때문에 근육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탄수화물, 지방의 섭취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건강하게 체중 증량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먹던 열량의 500칼로리 정도를 추가로 하고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육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탄수화물, 지방도 드셔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을 드시는 분, 이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은 기름이기 때문에 1g당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 얼음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먹게 되면 열량이 약 140kcal 정도 되는데요. 이때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을 각 3수저씩 드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6수저의 기름을 매일 드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 보았더니 하루에 약 840kcal를 보충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름으로만 아까 500칼로리 하루에 매일매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춰서 드시면 건강하게 체중을 증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만 800kcal를 먹는 것보다는 단백질 식품을 조금 더 함께 섭취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께서 아마 위암 수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량 자체가 아마 많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크실 것 같아요. 이분의 시점이 어느 정도 수술하신 다음에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술 후 한 3에서 6개월 정도 이내이시라면 드셨던 양이 지금 현재 드시는 양이 예전에 드셨던 양보다 매우 적으실 수도 있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탄수화물 섭취 또한 약간 적게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먹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이라든지 뭐 이런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의 양이 예전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체중 증량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또 단백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암 재발을 예방하려고 고기는 거의 안 먹고 육식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두부, 콩고기, 생선찜으로만 먹고 있는데 우리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고기도 먹으라고 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도 우리 암 생존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신데 아무래도 붉은 육류가 암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들 염려하고 계신 것 같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교수님께서도 식물성 음식으로 이제 뭐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잠깐 팩트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보다 건강에 좋은지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류 섭취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가이드라인 아까 교수님께서도 조금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비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채식을 하면서도 뭔가 고기를 조금 더 먹는 이런 분들이 분들의 그 나중에 재발이라든지 아니면 암 예방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았을 때는요.
그 완전하게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채식을 하면서도 고기를 조금 더 먹는 분들보다 건강이 훨씬 더 좋다라는 근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암 재발이나 또는 암 예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꼭 고기를 절대로 금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암연구기금이라는 곳에서는 붉은 육류를 일주일에 3인분 이하로 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육은 가능한 제한하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햄, 소세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은 확실히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붉은 육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금하는 것이 조금 먹는 것보다 좋을까 나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붉은 육류를 먹는 장점과 또는 붉은 육류가 가지는 단점이라고 하면 질병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그 사이에 균형을 고려한 양으로서 일주일에 3인분 이하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육류의 범위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말고기, 염소고기 이런 포유동물의 근육고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금류, 닭, 이런 것들은 이 붉은 육류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육류는 살코기 부위, 특히 이제 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을 적게 드시기 위해서 살코기 부위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3인분 이하를 드시면서 가공육은 안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들은 콩 단백도 있겠지만 아까 닭고기는 붉은 육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닭고기, 계란, 생선, 유제품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보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붉은 육류를 먹지 않겠다 이런 것보다는 식물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과 재발 예방에는 도움이 되고 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소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식물성 음식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과 비교해서 같은 양 대비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고요. 두 번째는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풍부한데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서 먹어줘야 되는 단백질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 합성에 단백질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아미노산의 함량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미량 영양분 중에서 철분, 비타민 B12, 그 다음에 아연 이런 것이 풍부한데 철분과 비타민 B12에는 그 빈혈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 아연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동물성 식품을 먹음으로써 근육의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빈혈도 예방할 수 있고 면역력 증진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진짜 너무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붉은 육류라는 것은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겠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는 하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영양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하셔서 부족한 영양소가 없도록 빈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시니까요. 음식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조금 영양 상담을 받으시면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없을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저의 결론은 그래도 조금의 붉은 육류는 괜찮다라고 하니까 빈혈 예방과 면역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고기는 일주일에 3인분 이하 정도는 드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타목시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목시펜을 복용하던 중에 그 전날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 다음날 식후 혈당이 157, 한 달 후 같은 시간에 식후 혈당이 150이었습니다. 과일 섭취가 혈당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타목시펜 부작용도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타목시펜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얘기를 좀 해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담당 선생님과 말씀해 보시는 게 좋겠고 저는 이번에 이제 식후 혈당 150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팩트를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과일은 식후 혈당에 진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병학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정상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복 시간 8시간 이후에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후 2시간 이후에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식후 2시간에 이제
재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금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식후 혈당이 157 이렇게 표현을 하시긴 했지만 식후라는 것이 뭐 1시간 뒤인지 2시간 뒤인지 뭐 8시간 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확한 염려되시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느끼시기에 내가 약 때문에 혈당 관리가 좀 어려운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치료 상황 때문에 혈당 관리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약을 좀 줄이시거나 또는 식사를 조절하시거나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하셔서 행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과 같은 분을 만나서 진료를 보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치료라든지 또는 검사 방법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러면 나의 혈당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요것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역시 이제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인데요.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과일군에 함유된 당질은 대부분 단순 당질이며 식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한 번에 소량씩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바로 단맛이 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단순 당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이 이렇게 쪼개지면 당분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은 소화나 흡수된 가장 마지막의 단계이기 때문에 먹고 나자마자 아주 소화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먹은 직후, 그러니까 뭐 다른 음식을 먹은 직후라기보다는 이 과일을 섭취한 직후에 당을 많이 높일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식후 혈당을 잘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아주 높이지 않는 선에서 과일을 드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이 이제 1교환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1교환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당뇨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과일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귤 작은 거 뭐 한두 개,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개, 바나나도 한 반 개 정도. 그러니까 과일을 먹어서 배부를 정도로 드시는 것은 권해드리지가 않고 약간 뭐 입가심 정도 드시는 양, 뭐 좀 소량이긴 하죠. 그래서 이 정도 드시는 것을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고 그냥 나는 혈당 관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양은 뭐 이런 정도의 양을 한두 번 정도, 한두 개 정도 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권해드리지 않는 거는 그래서 뭐 갈아 드시거나 즙 내서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성분도 많이 드시게 되지만 또 당분도 빨리 많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다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식품이라서 내가 먹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육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반드시 드셔주셔야 되시는데요. 뭔가 나쁜 탄수화물도 있겠죠. 예를 들면 설탕, 뭐 흰 밀가루 이런 것들 조금 적게 드시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대신에 과일이라든지 통곡물, 뭐 예를 들면 현미 아니면 통밀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채소, 유제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는 탄수화물의 종류이기 때문에 적정량 드시는 것을 오히려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에스트로겐 관련 콩 먹어도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아까 그 박사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도 이소플라본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면 난소암 생존자입니다. 콩, 양배추에 에스트로겐이 많이 있어서 재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한옥 카페에서 봤는데 콩으로 만든 두부나 양배추 김치, 양배추 샐러드를 자주 먹는 편인데 먹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팩트체크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살펴보고 두 번째는 두부나 양배추 샐러드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박사님께서 이소플라본을 암 예방과 관련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좋은 연구 결과도 있었다, 뭐 없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으로 콩에 존재하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이고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화합물을 통틀어서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께서는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뭐 이런 주황색 이런 식물의 다채로운 색깔에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인데 이것이 항산화 작용도 하고 항암 작용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골고루 색깔별로 많이 먹도록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환자분들께서 평소에 치료받으실 때 또는 치료가 끝나셨을 때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콩에 포함되어 있는 이소플라본도 역시 이 파이토케미컬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의 화학적인 구조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 구조적 유사성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콩이라든지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섭취했을 때 암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연구를 해봤을 때는 오히려 항암 효과,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는 효과라든지 항산화 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자체가 예후에 영향이 없거나 또는 이렇게 거꾸로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음식으로 드시는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부나 양배추 샐러드 섭취는 가능하고 특히 이제 이런 음식으로 드시는 이소플라본의 양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할 만큼의 양이 안 된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뭐 두부구이 아니면 된장 뭐 찌개 아니면 콩밥 뭐 두유 양배추 샐러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조금 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드심으로써 암도 예방이 되고 여러 가지 성인병도 조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다른 얘기는 보충제 형태인데요. 보충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을 효과를 이렇게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출을 해서 보충하는 방법, 뭐 알약이라든지 뭐 캡슐 이런 것으로 드시는 방법인데 이런 보충제가 여성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결론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예전에 그런 보충제를 많이 먹는 어떤 나라에서 그 여성의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해서 보충제로 먹는 것은 피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었기 때문에 보충제의 형태로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음식으로서는 그 양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양이기 때문에 섭취하는 것을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